자, 개념어입니다. 자, 개념어는 오늘 할 거는 간단한 개념이에요. 자,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페이지는 24페이지. 자, 5강 서술자와 시점 그리고 거리 편집자적 논평 딱 요것만 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일단 소설을 보실 때는 이게 지금 소설의 기본적인 게 나오거든요. 자, 소설을 보실 때 지금 시에서 이렇게 소설로 갔어요. 소설은 항상 소설의 구성 3요소를 통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물, 그리고 사건, 배경, 요게 소설 구성의 3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인물, 사건, 배경을 항상 찾으면서 보시는데 이것도 설명을 잠깐 해주는 게 낫겠죠? 자, 인물은 항상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소설을 문제로 접할 때는요, 소설의 전문이 나오지 않고 소설의 일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일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내용인지를 알기 위해선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지 알기 위해선 인물 간의 관계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해요. 자, 그리고 이 인물이 시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인물은 어쨌든 동그라미 치시는 거 보시고, 그리고 사건도 항상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사건은 다시 말해서 갈등이거든요. 자, 이 갈등은 두 가지가 있죠. 외적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내적 갈등이 있습니다. 자, 외적 갈등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 자, 그리고 내적 갈등은 뭐 하는 거예요? 인물이 혼자 심리적으로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이 발생을 하시면 항상 갈등의 원인은 무조건 파악하시고 외적인지 내적인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외적 갈등이 발생을 하면 자, 원인 파악하셨죠? 자, 누구와 갈등을 하는지 찾아주시고 그리고 갈등이 해소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추적해 주셔야 돼요. 요게 출제가 됩니다. 시험에. 자, 그리고 내적 갈등이 나와요. 그럼 내적 갈등은 해소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적 갈등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물의 정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가 더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정서 변화를 좀 추적해 주시면 문제 풀 때 용이해집니다. 자, 그리고 배경은 뭐가 돼요? 여러 가지 배경들이 있죠? 사회적 배경, 시간적 배경, 계절적 배경, 공간적 배경 너무 많은데 자, 배경은 대부분 무슨 역할을 하냐면 어떤 상황이나 결국 인물에 대해서 분위기를 형성하는 역할을 해요. 요거를 주로 물어봅니다. 근데 이제 좀 번외적으로 자, 소설은 항상 그 사회의 모습을 반영하기 때문에 역시 반영론적 관점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요게 그냥 간단하게 소설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얘기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다 제시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서술자입니다. 서술자. 그래서 읽으시면서 인물, 사건, 배경 이런 것을 제시해주는 서술자를 항상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서술자의 위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 위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시점이라고 합니다. 시점. 소설의 시점이라고 해요. 서술자의 위치가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인물은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동그라미 치면서 찾아주셔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가 등장하는지 안 하는지 찾아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바로 서술자의 위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소설의 내부에 존재하는가 아니면 외부에 존재하는가. 자, 그러니까 쉽게 외부 내부는 어떻게 구분해요? 소설의 내부에 나가 등장하느냐 나가 등장하지 않느냐 이걸로 소설자의 위치를 합니다. 자, 소설 내부에 나가 등장해요. 그러면 그거를 1인칭 시점이라고 하죠. 그리고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3인칭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등장하면서
1인칭이죠. 그리고 이런 사건의 중심에 서 있어요. 사건에 휘말려 있어. 그리고 자기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주인공 시점이라고 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자, 그리고 소설의 내부에 등장을 해요. 근데 사건에 휘말려 있지 않아. 사건에서 한 발 떨어진 상태로 관찰하고 다른 인물을 주로 관찰해서 자기 이야기보다는 다른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거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왠지 맞추고 싶다. 줄여. 자, 그리고 소설에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3인칭 시점이 됩니다. 자, 3인칭 시점이 되면서 소설 외부에서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객관적인 위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같이 평가를 하지 않고 전달한다. 그러면 관찰자 시점이라고 합니다. 3인칭 관찰자 혹은 3인칭 작가 관찰자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시점은 자, 작품 밖에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는 신과 같은 위치에서 모든 것을 안다. 전지적. 모든 것을 아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점은 무조건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찾는 방법 간단해요. 일단 어떻게 한다고? 인물을 찾으면서 동글뱅이 하면서 나가 있는지 없는지. 자, 나가 있어. 이거. 나가 없어. 이거. 자, 나가 있어요. 있는데 주로 자신의 정서 표출을 하고 있고 중심적으로 돌아가 주인공. 아니야. 다른 사람의 얘기를 훨씬 많이 해. 그 사람이 뭐 했고 뭐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저질렀고 그런 사건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고 있어. 그러면 1인칭 관찰자 시점. 됐어요? 자, 그리고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전지적을 먼저 찾으면 돼. 인물의 심리 묘사를 하고 있다. 인물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면 전지적 작가. 안 하고 있다. 3인칭 관찰자. 자, 요렇게 찾아주셔야 돼요. 찾는 게 되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소설에서 문제가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항상 한 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이 소설의 설명으로 적절한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서술상 특징이에요, 사실. 그리고 그냥 이 단어가 바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는 1학년 때는 전부 다 시점을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고학년으로 올라가면 시점에서 출발을 해요. 그래서 서술상의 특징은 시점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실 때 무조건 시점을 체크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얘네의 시점의 효과도 알고 있죠. 어떤 효과를 주는가. 그러면서 이제 인물과 독자 간의 거리 개념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자,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어떻게 한다고요? 작품 안에 등장하면서 내가 나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표로 그려보면 자, 나는요 결국 중심 인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서술자고 서술자가 중심 인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이야기를 누구한테 전달해요? 독자한테 전달을 다이렉트로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가 심리 어떤 정서를 느끼는지를 바로 그대로 전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 묘사가 굉장히 뛰어나요. 그래서 탁월한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자기 고백적으로 이야기를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독자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가까워지면 발생하는 게 뭐냐면 자, 감정이입이 굉장히 용이하게 돼요. 쉬워져요. 그럼 감정이입을 되게 많이 한다는 건 결국 뭐예요?
인물의 상황을, 인물의 정서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 받아들이게 돼. 수용하게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자기의 이야기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 굉장히 호소력이 생기고, 그리고 신빙성이 생기게 돼. 믿을만해지는 거야. 그래서 작품 속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마치 나의 감정인 듯이 그렇게 독자가 느끼고 수용하게 되죠.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소설들을 이렇게 쓰겠어요? 심리 묘사가 필요한 소설들을 이렇게 쓰겠죠. 정서를 표출하는 어떤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할 때, 자, 주인공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되면, 자, 이게 좀 달라지죠. 자, 서술자 나가 누구를 관찰해요? 중심 인물을 관찰해요. 중인물로 씁시다. 자, 중심 인물을 관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 인물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구한테? 독자한테 전달을 해요. 얘기하고 싶은,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은 인물은 얘예요. 그쵸?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한 다리를 건너서 들어오게 돼. 얘가 설명해 주는 것만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나요? 생각 별로 안 해요. 왜? 얘가 알려주니까. 자, 친구 관계 생각해봐. 내가 모르는 친구가 있어. 근데 내가 친한 친구가 걔를 안돼. 걔에 대해서 막 얘기해줘. 그럼 걔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 얘는 그런 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걔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 들은 대로 판단을 하잖아. 자, 그런 식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소설 속의 인물은 중심 인물과 매우 가까운 위치에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와도 친절하게 얘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니까 독자도 서술자와 굉장히 가까운 위치가 돼요. 근데 중심 인물과는 거리가 당연히 멀어지겠죠. 멀어진다는 이야기는 뭐가 돼요? 감정이입이 쉽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설에서 어떤 효과가 발생돼요? 자, 나가 중요해진 거다.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 작가가 어떤 가치관, 어떤 사상을 통해서 무엇을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죠. 그걸 통해 주제를 형성하겠지. 근데 여기에서는 그 사건을 가공하는 거예요. 어떤 시각, 어떤 프레임, 어떤 관점을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이런 거야. 어떤 것을 비판하는 소설이에요. 근데 서술자를 어린아이를 내세웠어요. 어린아이가 계속 욕을 해. 그게 잘못됐다고. 이게 뭔가 부조리한 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부조리해. 그러면 당연히 부조리한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중심인물, 나의 시각을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합니다. 그게 포인트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어떤 서술자가 가지는 그 모습을 통해 서술자의 가치관을 통해 사건을 재단하고 평가할 때 1인칭 관찰자 시점을 씁니다. 자,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게 된다고. 그게 포인트가 돼요. 자, 1인칭 주인공과 1인칭 관찰자는요, 1인칭이라는 부분 때문에 한계를 가지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1인칭 시점의 한계라고 그래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야. 한계는 뭐겠어요? 자, 서술자가 경험한 것만 서술할 수 있어요. 서술자가 보지 못한 것, 알지 못하는 것,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절대 서술할 수 없어요. 왜? 1인칭 시점. 서술자가 1인칭.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서는 인물의 심리 뭐만 가능해요? 자기의 심리만 가능해. 그쵸? 여기서도 다른 인물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걔네들 중심 인물이 아니고. 근데 여기에서는 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는지 얘는 알지 못해요. 얘의 가치관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뭔가 전달하는 거죠.
뭔지 알겠어요? 1인칭 시점에 항상 한 개를 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1인칭 시점은 전달을 해주는 거야. 직접 나라는 사람이 전달을 해주니까 나한테 우리는 친근감을 느끼게 된다.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인칭 관찰자로 가볼게요. 얘는 작품은 밖에 등장하는 거예요. 얘는 안에 등장하는 거죠. 얘는 밖에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요? 심리적 묘사, 심리에 대해서 정서에 대해서 표출을 하면 전지, 안 하면 3인칭 관찰자. 자, 일단 안 하는 것부터 보시면, 자, 여기에는 나가 아니죠. 서술자가 되겠지. 자, 이 서술자가 뭐 해요? 인물에 대해서 중심 인물이든 그 밖에 다른 인물이든 간에 전부 객관적인 위치, 한 발 떨어져서 먼 위치, 먼 위치에서 그대로 서술을 해줍니다. 자,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객관적이 무슨 얘기예요? 가치 평가를 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이런 거 안 해요. 정서 표출 안 해요. 그냥 이 사람이 어떤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사실 전달 위주로만 되어 있어요. 그게 3인칭 관찰. 자, 그래서 서술자가 누구한테? 독자한테 이렇게 전달하죠. 자, 그렇게 되면 서술자가 독자는 서술자를 친절하다고 판단하지 않겠죠. 뭐 알려주는 게 없어. 그냥 전달만 해.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어져. 자, 그러면 인물이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인물의 정서 상태는 어떤지 직접 추측을 해봐야 되겠죠. 생각을 해봐요. 그게 이 시점의 포인트. 이렇게 생각할 여지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그 결과 서술자가 멀어지면서 인물과 가까워지려고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되냐면 독자의 상상력이 극대화되게 돼요. 직접적으로 판단하게 돼요. 자, 서술자가 판단을 안 해주니까 내가 판단을 해야 돼.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이때의 기분 상태는 어떤지. 그래서 이 사람의 독자의 상상력을 자극하면서 가치 평가는 독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게 3인칭 관찰자시죠.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전지적 작가로 가면 전지적 작가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술자가 뭐 해줘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모든 걸 다 알아요. 하나부터 열까지. 얘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행동을 하는데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사실 그거 행동의 이유는 뭐였고, 그리고 나중에 어떤 효과까지 일어날 건지 다 얘기죠.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 신과 같은 위치에 다 서술을 해요. 자, 그리고 독자한테 어때요? 굉장히 친절하게 모든 걸 다 설명하니까 독자도 역시 서술자를 의지하게 돼요. 자, 그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판단할 가치가 없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멀어지게 돼요. 그냥 서술자가 말하는 것을 그냥 수동적으로 다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상상력이, 독자의 상상력이 여긴 제한되겠지. 상상을 해볼 필요가 없어. 그냥 다 받아들여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줘.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지적 작가는 어디에 많이 등장해요? 고전소설에 많이 등장합니다. 자, 요게 시점의 효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하게 되려면 1인칭 시점이 더 용이하겠죠. 그 중에 주인공이 가장 용이하겠죠. 그리고 독자가 어떤 판단하게끔 소설을 쓴 것이면 3인칭 관찰자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각 시점의 효과 그리고 거리 이런 것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지적 작가에서 하나 또 이제 빼갖고 하나 더 설명을 드리면요. 여기에서 이제 서술자적 논평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고전 소설을 보실 때 혹은 전지적 작가 시점을 보실 때 서술자적 논평,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결국 사건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평가적인 요소는 대부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서리적인 요소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했겠느냐, 했으랴, 뭐 하리요, 막 이런 식으로 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됩니다. 이게 필수적이진 않지만 서술자가 하는 말에서 서리적이 걸리면 대부분 편집자적 논평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서 이제 소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을 항상 찾으려는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24페이지 한번 보시면 거기 이제 서술자 나오죠. 각 시점들 나오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 까먹었거든요. 자, 그리고 1인칭 시점이 아니라 이런 3인칭 시점일 때는 또 하나 더 있어요. 자, 이 초점 인물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초점 인물. 자, 초점 인물이 뭐냐면 자, 3인칭 시점에서 모든 인물들에 대해서 똑같은 위치에서 얘기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객관적인 위치라고 하더라도 누구의 입장에서 그걸 서술한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의 마치 등 뒤에 서술자가 얘의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는 것처럼 서술을 해. 자, 그거를 초점 인물. 전지적 작가 시점도 마찬가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쭉 서술을 하거든요. 그래서 3인칭 시점들은 이게 주인공하고 좀 달라요. 초점 인물이라는 게 항상 등장을 해요. 그래서 누구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누구의 눈으로 어떤 인물들을 보는 거. 그게 초점 인물이에요. 초점 인물. 뭐 박태준의 천변풍경 같은 소설 같은 경우는 이 여러 가지 장편 이런 단편들이 막 모여 있는 장편 소설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초점 인물들이 막 달라져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점 인물 찾는 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초점 인물이라는 것도 있다. 그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하면, 자,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전지적은 모든 걸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심리는 서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로지 그 중심 인물만 서술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경우는 또 이제 전지적인데 제한된 부분만 한다고 해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 시험에 나온 용어들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론적인 부분은 다 했어요. 자, 그리고 24페이지의 내용 했고, 그 다음에 25페이지. 자, 거리 개념 설명했죠. 그래서 거리라는 것은 친근감의 강도, 그리고 물리적 거리가 아니라 심리적 거리. 그래서 친절하다. 즉, 설명을 많이 한다. 그러면 거리가 가까워진다. 설명을 안 해준다. 그러면 거리가 멀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거리는 이 거리를 통해 맨 밑에 보세요. 거리의 효과. 자, 거리를 조절하여 박진감과 현실감, 객관적인 느낌을 조절하고. 자, 가까워지면 객관적이지 않겠죠. 멀어지면 이제 객관적이지. 그치? 그래서 사실성을 살릴 수 있다. 이 거리를 통해서. 이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제 넘겨보시면, 자, 편집자적 논평. 작품에 개입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설명할까요? 이게 사실은 내신에서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원래 정확하게 나누면요.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서술자적 논평이라는 게 원래 다른 개념으로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 역시 전체 집합이고, 서술자적 논평이 부분 집합입니다. 근데 요거는 일부 소설에서 이게 중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신 같은 거 할 때 학교 선생님이 이걸 구분하신다 그러면 그게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그냥 개념 정도만 잡으시죠. 자, 그래서 서술자의 개입은 한마디로 서술자가 이렇게 딱 나와갖고
사건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설명해 주면 그게 개입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서술자적 논평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서술자적 논평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거기에 대해서 가치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근데 가치 평가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투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몽룡과 춘향이가 만났어. 춘향이가 옥에 갇혔어. 이몽룡의 심정, 그 어찌 통분하지 않으리.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개입도 되고 논평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뭔지 알겠어요? 자, 근데 이때 이몽룡이 장원급제는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설명했어. 그러면 그 논평이 될 수는 없죠. 왜? 정서적인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설명만 해요.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자, 정서가 들어가면 논평, 평가. 그리고 그냥 설명만 해주고 있다면 개입. 이거는 나눌 때. 근데 모의고사에서는 대부분 이거를 물어보진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자 밑줄 그어놨거든요. 자, 운봉이 반겨 듣고 필연을 내어주기. 이게 춘향전이네요. 자, 자증을 못하여 글 두 기를 지었으되 민정을 생각하고 공간의 정체를 생각하여 지었겠다. 자, 뭐 했어? 대입하고 있죠. 설명해주고 있죠. 어떻게 지었는지. 자, 그리고 한참 일이 즐길 적에 춘향의 모 들어와서 가없이 끝없이 즐겨하는 말을 어찌다 서로 하랴. 춘향의 이 서로 하랴 이것도 뭐 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대입이에요. 서술자가 다 어찌 설명해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춘향의 높은 절개에 광채있게 되었어요. 어찌하니 좋을 순가? 어찌하니 좋겠는가? 뭐 하고 있어? 가치 평가를 해주죠. 이러면 이제 논평이에요. 자, 어사 또 남원 공사 닦은 후에 춘향 모녀와 향단이를 서울로 치행할 때 위 찬란하니 세상 사람들이 누가니 칭찬하랴 이랬어. 자, 가치 평가가 들어갔죠? 정서적인 부분이 들어갔지? 이러면 논평이 됩니다. 자, 이해 어느 정도 하시겠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연습 문제 볼 건데 사실 연습 문제가 이게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왜냐면 이게 소설에 너무 일부분만 되어 있어갖고 문제를 푸는 데는 긴장이 없는데 여기에는 크게 도움이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원래 시점을 찾아보고 이런 걸 하려고 한 건데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문제 위주로 해봅시다. 문제 위주로. 자, 처음에 읽어보시면 이 서술자인데 일단 나를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여기에 나가 등장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 시점이 이게 나가 하는 이야기예요. 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소설인데 자, 그러나 한두 번이라도 중매를 서본 사람은 알 것이다. 난 보기에 하늘이 정해준 배필처럼 어울리는 한 쌍이 있어. 그들을 맺어주는 것을 거의 소명의식 같은 걸 느끼고 중매에 나서지만 본인은 의외로 냉담한 경우가 많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서로 연정을, 사랑을 느끼는 건 신의 장난질처럼 인간의 계획 밖의 일이다. 그래서 만일 나서서 잘 되기를 꾀하거나 도와주려고 하면 되려 어깃장 방해죠. 놓는 속성까지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만드기랑 곱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만드기와 내가 본 만드기와 곱단이는 달랐다. 하늘이 내려준 천생연분이었고 그리고 또 서로 마음에 들어했다. 뭐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기하고 곱단이가 중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나가 등장해요. 그럼 시점은 뭐겠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그리고 문제로 가봅시다. 문제. 자, 그러면 올바르게 파악한 것은 뭐가 되겠어요? 정답은 내려가 보시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너무 쉬워요. 3번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이런 논평, 서술자의 논평은요. 저것도 가능해요. 1인칭 관찰자. 그러니까 1인칭 관찰자, 그런데 이거를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서술자적 논평이라는 말은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씁니다. 근데 서술자가 평가를 해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평가를 통해서 1인칭 관찰자는 특정 시각을 씌우는 거죠. 사건을 해석해서 그걸 통해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돼. 1인칭 관찰자에서. 자,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요거는 안 할 거예요. 지금 2학년 분 계시잖아. 김유정의 본범은 무슨 시점이죠? 기억나요? 자, 진적고 두 분 계시잖아. 무슨 시점이에요? 기억나요? 안 나요? 진적고 시험범이에요. 이거 1학년 때 시험 봅니다. 그래서 1인칭 이거 주인공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김유정 소설이 약간 특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1인칭 주인공이지만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도 호정이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여기 시점에서는 이걸 통해서 설명하기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패스할 거예요. 패스. 자, 그리고 넘어가 보시면 자, 다른 소설인데 아, 이게 지난 시간에는 제가 줄거리까지 다 설명을 한번 해봤거든.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모질라. 근데 그래도 한번 전달해 볼게요. 이 장마는 오남고 가시는 분은 오남고 1학년 때 시험 보면. 자, 그래서 이 장마 그냥 간단한 소설이에요. 아니야, 복잡한 소설. 되게 쉽게 얘기할게요. 서술자 나가 있어요. 이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가 과거를 회상합니다. 언제를? 6.25 전쟁 때. 자, 그래서 피난을 갔는데 모두가 다 피난을 가요. 나도 왠지 우리도 피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집이 좀 산골 쪽에 있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친할머니랑 사는데 자, 외할머니가 우리 집으로 피난을 와요. 그러면서 고부간의 갈등 아니죠. 두 할머니가 사돈 간의 갈등 없이 참 잘 지내요. 근데 그러다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친할머니의 아들 그러니까 나의 삼촌은 국군 장교예요. 뭐라고 썼지? 거꾸로 썼네. 국군 장교예요. 그리고 외할머니의 아들 외삼촌은 뭐예요? 기억 안 나요? 다 까먹었어요? 빨치산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자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삼촌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어요. 그래서 외할머니가 하늘에다가 저주를 퍼부어요. 빨갱이 새끼들 다 뒤져버리게 되죠. 우리 아들 살려내. 근데 옆에서 이제 듣고 있던 외할머니가 야, 그러면 우리 아들 죽으란 얘기냐? 그래서 싸움이 붙어요.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랑 할머니랑 완전 척을 지게 되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막 사건이 있어요. 아니, 거꾸로 설명했네. 군이고 여기가 빨치산이에요. 하셨잖아요. 지적해 주셔야죠.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갖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막 있다가 근데 이제 나한테 자꾸 형사들이 따라붙어요. 그래갖고 야, 니네 삼촌 잡아야 되잖아. 그래서 니네 삼촌 언제 집에 왔다 갔냐? 니네 삼촌 어딨냐? 처음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어요. 근데 나는 애잖아. 그래서 형사가 막 과자 써주면서 말해줬고 삼촌 우리 집 저번에 왔다 갔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갖고 할머니한테 걸려서 엄청 혼나.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외할머니가 돼서 케어해주죠. 왜 적이니까 서로. 네. 자, 그러고 저런 일 있다가 자, 할머니가 이제 아들이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점을 보러 가요. 우리 아들 어떻게 되겠냐. 우리 아들 살아서 집에 돌아오겠냐. 저번에 경찰에 쫓겨서 갔는데 별일 없냐. 그랬더니 점쟁이가 언제 모월 모일에 언제 아들이 온다. 아들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친할머니가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서 그날 막 준비를 엄청 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기다리던 아들이 오지 않고 구렁이가 나타나요. 아주 큰 구렁이가.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신앙하고 연결되거든요. 토속신앙에 사람이 하늘 품고 죽으면 이런 지신이 된다, 구렁이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친할머니는 이걸 보자마자 아들이 죽었구나. 죽어갖고 화신으로 왔구나. 그리고 보고 까무러쳐요. 그리고
나는 또 어린 마음에 구렁이 왔으니까 어떻게 때려잡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막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외할머니가 했더니 이제 여러 가지 의식을 거쳐서 삼촌으로 대해주면서 얘를 이렇게 보내줘요. 그러고 나서 외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아니 친할머니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외할머니하고 이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들 잘 갔냐? 아, 잘 보내줬다. 걱정 마라. 이러면서 이제 둘이 극적으로 화해하는 그런 내용. 자,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요. 시간이 없어서 정말 짧게 설명했어요. 이해되나 모르겠다. 그래서 자, 결국 이념 갈등을 하죠. 자, 이분들이 이념에 대해서 알겠어요? 모르죠. 자, 그런데 이념 갈등을 하는데 극복을 어떻게 해요? 우리 토속신앙을 통해서 해요.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지만 우리의 공통적인 정신적 뿌리를 가지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다.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소설이에요. 자, 그게 유능길의 장만. 자, 그 와중에서 설명했죠? 서술자는 1인칭 시점이에요. 그렇죠? 중심 인물은 누구겠어요? 이분들이에요. 그러니까 1인칭 역시 관찰자 시점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 후다닥 한번 읽어볼게요, 또. 자, 그러나 나는 별 수 없는 어린애였다. 어떤 부분이냐면, 구렁이가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한순간의 공포를 견디고 나서 나는 고함을 지르며 돌팔매질을 해대는 패거리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하나의 어린애로 재빨리 되돌아왔다. 모든 꿈틀거리는 것에 대해서 소년들이 거의 본능적으로 품는 저기와 파괴욕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잽싸게 헛간으로 달려갔다. 지게 작대기를 양손으로 힘껏 거머쥐었다. 내 쪽으로 가까이 오기만 하면 담배에 요절을 낼 노래입니다. 작대기를 쥔 한쪽 팔을 높이 들었다. 그러자 억센 힘으로 내 팔을 묶여잡는 누군가의 손이 있어. 그게 외할머니입니다. 자, 그런 소설이에요. 자, 그래서 보기 부분 읽어볼게요. 자, 장마의 서술자로 등장한 나는 초등학교 3학년의 어린 소년입니다. 소설 속의 주인공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입니다. 자,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나 나아가 사용한 어휘라든지 사태 판단에 대한 내용으로 볼 때 서술자는 어린아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회상하면서 썼다라고 했죠. 자, 그것은 서술자가 성장한 뒤에 그때 일을 회상하면서 기술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삐리리 빈칸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바로 이 장치가 소설의 치열한 비극성을 객관화시키면서 감미로운 서정성까지 느끼게 합니다. 자,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어린아이의 눈으로 가치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얘가 나중에 회상, 그러니까 어른의 눈, 회상을 하게 되면 좀 더 냉정하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준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의 효과요. 관찰자 시점의 효과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4번은, 자, 이것도 설명할 끝이 없거든요. 자, 그래서 4번은 그냥 3대는 설명 안 하고 갈게요. 자, 요런 게 뭘까요? 요런 게. 요런 게 뭔지를 판단하시면 돼. 자, 오른손에 장죽을 격건대 칼 모양으로 들었다 놓았다 내밀었다 들이켰다 하며 펄펄 뛴다. 4,000원 돈이나 드는 줄 모르게 들인 것을 속으로 앓고 또 앞으로 돈 쓸 걱정을 하는 판에 애를 써서 해놓은 일에 대해서 자식부터라도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것이 귀에 들어오니 이래저래 화는 더 나는 것이다. 자, 뭐 하고 있어요? 설명해주고 있죠. 자,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족보에 금칠을 합니다. 족보를 막 위조하고 족보를 꾸미는데 돈을 많이 든 것에 대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이런 게 또 서술자의 역할이에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요약적 제시. 서술자가 사건의 경과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쭉 풀어서 설명할 때 그런 걸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이 단어만 알아둡시다. 여기는. 그래서 답은 2번이며. 자, 그리고 5번은 소설의 시점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자, 이거 말할 게 되게 많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유해라는 소설인데, 이 유해라는 소설은요, 단편 소설인데,
네, 짧아요. 자, 유예가 또 이제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이 집행이 유예됐다. 뭐 해줬어요? 밀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설의 내용은요. 주인공이 국군 장교예요. 국군 장교입니다. 근데 얘가 전투에 나갔다가 북한군한테 포로로 잡혀요. 전시 상황이라서 즉결 처형을 받습니다. 총살형을 받아요. 근데 1시간을 유예를 받아요. 1시간 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1시간 동안의 의식의 흐름을 서술한 소설이에요. 그리고 총 맞아 죽어요.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전쟁의 비극성을 이야기한 소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설명을 할게요. 요거는. 자, 역시 소설 한번 읽어볼게. 자,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 둑길을 걸어가고 있을 것이다. 나가 나오죠? 근데 이게 1인칭 주인공 시점이 아니에요. 이게 서술자가 얘의 머릿속을 서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가 서술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 좋소. 뒤를 돌아다 보지 말고 똑바로 걸어가시오. 발자국마다 사박사박 눈 부서지는 소리가 날 것이다. 아니 어쩌면 놈들은 내 옷이 탐이 나서 홀랑 빨개벗겨서 걷게 할지도 모릅니다. 찢어지기는 하였지만 아직 색깔이 재비친 미국 전투복이네. 나는 빨가벗은 채 주위에 살이 빨간이 얼어서 흰 둑길을 걸어갑니다. 수발의 총성.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집니다. 이윽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어갑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흰 속을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정확히 걸어보고 있었다. 눈 속에 부서지는 발자국 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옵니다. 두런두런 이야기 소리가 납니다. 누가 뒤통수를 잡아 일으키는 것 같다. 뒤허리에 충격이 느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면서 죽은 거거든요. 그래서 자 누구에 대해서만 서술하고 있어요? 총살을 당한 사람만 서술하고 있죠. 이 북한군의 심리 이런 것들은 서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제한된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정도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6번은 점프하겠습니다. 이거 6번 설명하면 우리 한 10분 정도 걸려요. 자 그래서 소설자가 어떤 태도를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7번. 그래서 한 문제는 풀어봐야 되니까. 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 있지 않은 것. 요 문제만 한번 풀어봅시다. 시간은 한 1분 정도면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것만 풀고 끝 합시다. 자, 개입이라는 건 뭐라고 했죠?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했어요. 설명. 물론 가치 평가가 들어가도 개입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해보셨나요? 1번부터 해볼게. 자, 길동이 재배 절하고 하직 작별 인사하고 문을 나서매 운산이 첩첩하여 지향 없이 행하니 어찌 가연치 아니하리고 뭐 하고 있어요? 서술자가 평가해주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서술자적 논평이라고 합니다. 개입했어요. 자, 2번도 자, 어찌 털어 부어넣었던지 쌀이 1만 9만 석이요. 1만 9만 석은 뭐고요? 돈이 1만 9만 양이다.
나도 어쩐 회계인지 알 수가 없다. 자, 나라는 서술자가 또 얘기해 주죠.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개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서술자의 개입을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을 보시면 3번에서는 뭐 하고 있나요? 자, 정씨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덜컥 주저앉더니 허둥지둥 오더니 아이고 이게 웬일이야. 자, 이게 뭐예요? 정씨 부인의 대사죠. 그리고 에이 천하의 무상한 사람아 그리 말라 있으니 생죽음이 웬일이냐. 자, 이거는 정씨 부인의 대사입니다. 그치? 서술자가 말해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개입이 아니겠지. 됐나요? 자, 그리고 4번이요. 4번에서는 또 이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 무수히 통곡타 다시금 일어나서 바람 맞을 소리 사람도 같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심화폭을 무릅쓰고 앞니를 하드듬 물고 애고 나중내 소리를 하고 애고 나중내만 대사입니다. 그지? 물에 풍 파졌다 하되 그리하여서야 효녀 죽음이 될 수 있나 라고 같이 평가를 해주죠. 자, 서술자의 개입. 자, 그리고 5번도 마지막에 자, 이 사설 짓는 이는 그러니까 서술자는 산행길을 차렸으니 사상 처분 어떠한지 사람들한테 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인물에 서술하는 사람의 그런 판단이 아니면 서술자 개입을 볼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